잠복은 또 그거는 또 경찰이랑 똑같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수관님 잠복 최대로 오래 해보신 게 한 5일? 그 짝퉁도 그 차명이나 차명 계좌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람 특정하고 물건 특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보를 위해서 수사관이 진짜 오랫동안 기다린 경우가 많습니다. 아, 다른 거 아니라고요. 짝퉁 관련한 기사에 언제나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가 기사를 썼을 때 지능화된 수법이라고 한 게 제조 범죄 조직이 그 기능공들을 섭외를 해서 선주문을 받고 비밀 공장을 마련을 해요. 그래서 뭐 가방 100개, 뭐 옷 뭐 300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만들고 나면 몰래 팔고 공장을 비우고 흩어지고 다시 흩어지고 다른 곳에 가가지고 또 하고 이게 이제 다 옛날 얘기더라고요. 지금은 뭐 중국에서 처음부터 다 만들어가지고 들여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판매는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몰래 팔 필요가 없고 온라인. 온라인 때문에 많이 마켓이 네. 커졌구나. 네, SNS로 팔고 온라인 마켓에 올라오는 것도 상당수 짝퉁이 있고 맞아요. 그렇구나. 최근에 벌어진 그런 아주 좀 대표적인 사건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범인 일당은 이제 남매예요. 남매. 네, 남매고 그래서 여동생이 소셜 미디어로 회색 클럽을 해가지고 모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사겠다라고 하면은 주문을 보내면은 오빠가 그거를 중국에서 기술자를 데리고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고 쓰고. 그러니까 가짜라고 얘기하고 파는 거죠. 얘기하고 팔았는데 소위 말하는 뭐 특 S급 정말 진품 같은 가짜를 파는 거고 아니 이분들이 판 가짜가 가짜 가격이 1,300만 원이에요. 가방인데. 와, 가짜가 H 이런 거군요. 그렇죠. 예. 정가는 얼마길래? 정가 1억 1,000만 원. 이 고객들은 일단 뭐 대학 교수, 의사 뭐 이런 분들입니다. 가격 때문에 뭐 그 사신 분도 계시지만 그 1억 1,000만 원짜리 가방 같은 건 주문을 해도 쉽게 못 산다면서요. 네, 대기 기간도 굉장히 길고 그래서 이분이 모은 그 회원이 2,300명이에요. 2,300명이고 그 중에 700명은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발을 했는데 회원제 사이트에서 중국산 특 S급 가짜 명품을 팔아 34억 원의 수익을 챙긴 남매가 검거됐습니다. 붙잡힌 A씨 남매는 블로그와 밴드에 가짜 명품 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판매 사이트 회원을 2,000명 넘게 모았습니다. 가짜 명품 80억 원어치를 팔아 34억 원을 챙긴 A씨 남매는 포르쉐 등 외제차를 타며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적재산권을 가진 그 회사가 고소를 해야지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적발할 수 있는 건가요? 적발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회사가 고발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가 사실은 짝퉁 판매업소를 보고 고발을 하면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회사들은 이제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네. 너 때문에 우리의 브랜드 이미지가 이렇게 하락했고 그걸로 수익을 봤으니까 이 정도는 손해로 계산을 해서 우리한테 배상을 하라. 민사로는 절로 나가야 예. 된다. 근데 짝퉁을 만드는 건 분명 범죄인데 네. 짝퉁인 거를 인지하고 구매하는 거는 범죄인가요, 아닌가요? 아, 구매하는 건 범죄가 아닙니다. 구매하는 거? 네, 짝퉁은 사는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좀 죄의식이 없죠. 자기 이거 사는 걸로 인해서 피해자가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짝퉁을 샀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범죄 조직의 수익이고 그 조직이 어디서 성매매업소 만드는데 투자를 한 셈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그냥 수요 없어지면 싹 없어질 만한 범죄거든요. 그렇죠. 수요가 있으니까 수요 때문에 공급이... 생기는 범죄잖아요. 네. 제가 오늘 낮에 그 압수물품 그 컨테이너 다녀왔는데 이런 것도 가짜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냥 생필품 우리 쓰는 거 그런 것도 가짜가 많아요. 여기가 그러면 이제 압수물품 놔두는 그런 네, 동원 창고입니다. 와.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좀 기묘하달까? 사실 이제 이 제품은 네. 그 아울렛에서 판매했던 거거든요.
이거 사는 분은 그러면 진짜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썼던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야. 이런 그라인드도 아, 공업용 그라인더 네, 네, 가는 그렇죠, 거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깨져요. 그렇죠, 그렇죠. 깨지면 네, 이거 쓸면 막 되고. 돌아가다 날아가가지고 눈에 들어가고 막. 예, 예. 마스크도 짝퉁 있어요. 짝퉁인데 검정필 네. 한국 산업안전공단 검정필 획득. 이거는 한참 코로나 마스크 모자랄 때. 할때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신고를 이게 그 대란이 일어났었던 그 물건. 이야. 그래서 만들자마자 인기 끈다 싶으니까 바로 그냥 또 짝퉁을 만들고 참. 아니 근데 이렇게 뭐 말씀만 듣다가 물건을 보니까 진짜 짝퉁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꼭 명품보다는 뭔가 신용과 브랜딩이 된 제품은 짝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왜냐 그걸 그 이름 보고 다 사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2015년에 검거가 된 사건이고 천삼 위조 사건입니다. 천삼? 네. 인삼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홍삼의 등급인데 최고급 최고급이구나. 홍삼을 따로 이제 천삼이라고 브랜딩을 해서 팔아요. 파는데 제가 어제 인터넷 쇼핑몰 가가지고 천삼 얼마인가 보니까 요만한 거 600g짜리 한 통이 300만 원이에요. 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상 봐가지고 모를 것 같고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웬만한 전문가 아니면은 그 인증서라든가 이런 그렇죠. 걸 도용해야 그렇죠. 그뭐 아주 거를 이 짝퉁 조직이 어떻게 하냐면은 한국의 인삼 회사에서 그 인증서랑 포장지를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 회사 사장님을 포섭을 합니다. 아, 포장지 만드는 기계랑 정품 인증서 만드는 기계를 한 대씩 더 만들어. 정품 인증서를 수만 장을 만들고 그 만드는 기계를 인천항에다가 배에다 실어요. 배에다 싣는데 그날이 일요일이었대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판매 조직 입장에서는 제조 조직 입장에서는 다 끝난 거잖아요. 내일 중국에 가서 기계 열심히 가동해가지고 포장지로 포장해서 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원도에 별장에 가가지고 파티를 엽니다. 파티를 열고 내려오다가 특사경이 체포가 돼요. 피의자가 저기 출국하기 전에 네. 뭐 자기들만의 그 파티를 한다고 거기 별장이 있는 곳에 네. 우리 저희가 또 추적을 해가지고 일당을 검거한 사례인데요. 그 하루 정도만 늦었으면 아마 선적이 됐을 거예요. 중국으로 가는 배에 실리려 했는데 네. 마치 딱 그 전날 영장이 나온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포장지하고 그다음에 증명서 네. 이런 것이 나갔으면 상당히 그 업체는 큰 타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홍삼을 최상품인 천삼으로 둔갑시켜서 시가 650억 원 상당을 중국에 유통하려던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가짜 천삼 위조에 필요한 인증서와 포장지, 포장용 기계 등을 중국으로 가져가기 위해 임시 보관해오다 특거청 특별사법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뭐 이제 소비재였고 어떻게 보면 좀 뭐 귀엽다 뭐 이런 사건인데 짝퉁 때문에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을 많이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약 같은 거. 먹는 약 같은 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처방을 받았는데 가짜 약을 사게 되는 경우죠. 네, 이제 기본 유통시장에도 뿌려져 있다. 기본 유통시장에 엄청 많이 뿌려져 있고, 엄청 많이. 네, 엄청 많이 뿌려져 있고, 아예 그걸 노리는 가짜 약이 나오는 게 네, 이건 무서운 얘기네. 네, 말라리아 약을 그렇게 가짜 약을 만든다는 거예요. 야, 이건 이게 진짜 아프리카나 이제 동남아에서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국제기금 같은 데서 말라리아 약을 대량으로 사서 이제 쓸 수 있게 하는데 그거를 노리고 말라리아 가짜 약을 먹는데 이 약을 먹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리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매년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중국이나 인도 등지에서 만든 가짜 약으로 인해 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년 저품질 말라리아 치료제 때문에 목숨을 잃은 5살 미만 영아만 12만 2천 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무슨 명품 짝퉁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른 거네. 네. 아닌가요? 목숨이 걸린 거. 거의 살인범죄인데 그 그렇죠. 살인범죄. 차원이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부품 짝퉁 사건. 예. 이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제 뭐 원전 납품 비리라고 알려졌던 사건이고 심각한 부품이 짝퉁이 돼서 원전 6곳을 그렇게 이제 세운 그런 사건이에요. 원자력 발전소에 또 불량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교체에만 넉 달 정도 걸려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될 전력난을 극복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때의 그 문제의 부품은 뭐냐면 제어용 케이블이라고 하는 케이블인데요. 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안전 설비가 원전을 이제 차단하는 그런 설비가 있는데 그때 신호를 보내는 그런 케이블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나죠. 이게 가동을 네. 안 되거나 이러면. 네. 만약에 이 케이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사고가 났을 때 방사성 물질을 차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이런 케이블은 엄청난 압력에서도 가동이 돼야 되고 엄청난 온도에서도 가동이 돼야 되고 굉장히 이제 기술이 중요한 그런 케이블이니까 한국 민간 인증기관에 맡겨요. 그 한국 인증기관이 다시 캐나다에 있는 시험기관에 또 보내가지고 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게 해요. 근데 캐나다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요. 이게 높은 온도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네. 불합격 판정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합격한 걸로 고치자. 위조를 하자. 그 짝퉁 부품을 이건 이제 진품이라고 할 수 없죠. 이걸 보냅니다. 그걸 위조를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한국수력원자력의 간부, 그리고 대기업 전선회사의 간부, 그리고 이걸 인증해야 되는 인증기관 대표. 와, 다 이게 조직적인 범죄네요? 범죄죠. 원전 부품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간부와 이에 가담한 검증업체 한수원 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전선 업무 고문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액이 얼마나 됐나요? 피해 규모가 9조 원에서 12조 원 이렇게 얘기를 엄청난 규모네. 네, 엄청난 규모죠. 9조에서 12조. 네. 그게 원전 세워야 되고 그 원전 이미 들어갔던 거 다 부숴가지고 교체해야 되고 원전 세운 동안에 더 비싼 에너지로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나라 2013년에 전력 수급 위기가 한번 왔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이제 사건이 밝혀지게 되는 경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근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가지고 네, 우리는 어떤가 하면서 감사를 했는데 협력업체들이 이제 제보를 합니다. 저 협력업체는 이상하게 테스트를 빨리 받아. 부품 보증서를 이상하게 빨리 받아. 이런 걸로 제보를 해서 수사가 들어간 것도 있고 마지막에 이 전선 제어 케이블 건은 결국은 이제 내부 고발이었습니다. 내부 고발 아니면 이런 것도 힘들죠. 이거를 이 상태에서 잡았던 게 맞아요.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고. 나중에 사고가 나서 네. 심지어 원인을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네. 이거 어마어마한 사고가 나면 엄청난 거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안전과 관련된 것에는 좀 과도할 만큼 주의를 기울여도 되는데 사실 거기에도 이제 우리가 항상 그 효율이나 빨리빨리 하는 원전에 대해서는 그 안전성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믿고 계속 가동을 하도록 하려면은 그런 전 과정이 투명하게 언제나 네. 유지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못 믿게 되면 결국은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 네. 짝퉁은 범죄라는 인식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고 짝퉁도 충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명품을 짝퉁을 사는 그런 레벨부터 그 우리의 생명과 재산 네. 모든 사람의 그런 직결되는 안전이 직결되는 맞습니다. 그런 짝퉁까지 층위가 달라서 아까 명품 같은 거는 사실 우리가 과연 사용하기 위해서 그 가방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명품을 산다는 것은 내가 정확히 돈으로 무엇을 사는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명예와 그런 자존심을 사는 것일 텐데 그거를 싸게 가짜를 사는 것이 과연 내가 제대로 이 물건을 사는 것일까? 네. 그런 것부터 아까 그 안전 문제는 이거는 단순히 짝퉁이라는 맞아요. 표현으로는 그렇죠. 그거는 그 짝퉁이라는 이렇게 표현은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사기고 같아요. 살인행위죠. 대규모 살상과 관련된 그런 사기니까 좀 다른 차원으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딘가에서 범죄 조직의 돈벌이가 될 것이다.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중섭 화가의 위작. 위장. 이중섭 화가는 뭐 워낙 유명하셔서 이제 이분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던 분이시고요. 56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언제쯤이든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때 41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당시로서는 흔치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일본 분과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흔치 않은. 다음에 더군다나 고향이 북한이어서 6.25 때 뭐 남쪽으로 이제 피난 오게 되고 부산에 있다가도 살기 힘들어서 제주도에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주도는 한 1년 반 정도 계셨어요. 오래 머문 곳은 아니긴 해요. 근데 여기 있을 때 먹을 것도 없고 힘든 시기였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살았던 행복한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 그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일본으로 갔고요.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그나마 일본에 가면 그나마 먹을 게 있으니까 그 뒤에는 이렇게 가족을 그리워하다가 물론 잠깐 만나고 오는데 가족을 한 일주일 정도 가족을 보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돼요. 굉장히 그게 순탄치 않았을 걸 상상하실 수 있어요. 위장 문제가 나온 거는 사실 이분이 남긴 그림이 작은 엽서만한 그림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했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도구를 살 수 있는 돈도 없었고 담배값에도 그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게 사실 유명해졌죠. 나중에 그 담배 은박지에다 그린 것도 그게 이제 미국 모마라고 전시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이런 위작 시비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시점 이전에 작품이 거의 없어요. 부산에 쭉 모아놨던 작품이 불타서 공백기가 길기 때문에 그걸 노린 것 같긴 하지만 2005년 정도인가? 재작년 3월 이태성 씨가 고 이중섭 화백의 미발표작 8점을 경매시장에 내놓으면서 위작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넉 점이 고가에 낙찰되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졌지만 이 씨는 50년 넘게 소장해온 작품이라며 위작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그때 팔린 작품들이 문제가 돼요. 이거 위작인 것 같다. 이런 이제 시비가 붙기 시작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일본에 있는 그 아들이죠. 이제 이태성 씨인데요. 그분이 고인의 그 유작이라고 하면서 작품을 내놓게 돼요. 8점인가 9점인가 내놔서 일부를 팔고 뭐 그걸 현금화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즈음에 또 이제 한국에 있던 이제 김용수 씨라는 분이 사실 나는 이중섭 작가의 그림을 뭐 1000점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이제 깜짝 놀랄 일인데, 근데 물론 이중섭 작가만이 아니라 박수근 화백도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합쳐서 뭐 2000점이 넘는 작품을 갖고 있다고 이제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뭐 아니지 않을까? 막 이제 일부 작품들을 가지고 조사에 들어갔고요. 당시 전문가들 판단으로는 이건 위작이다. 거기 제출한 뭐 50여 점, 60여 점인가를 해봤더니 다 위작이다. 근데 오히려 이제 그 두 사람은 무슨 소리냐, 위작 아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를 고소하고 명예훼손 걸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돼가는 거예요. 이 사건이 커지자 검찰에서는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작품들을 다 조사를 맡겼고 당시 이제 뭐 현대미술관이나 이런 데 다 맡겼고요. 결론은 몽땅 다 위작. 근데 그때 이제 근거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너무 작품 수가 많고 이렇게 많을 리가 없다. 남아있는 것보다 훨씬 많고 사용된 물감을 보니까 펄이라는 물감을 사용했는데 그 물감은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게 이제 검출되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 당시에 쓸 수 없는 거다. 뭐 다음에 그 남아있는 작품들을 보면은 똑같은 거를 똑같이 베낀 것 같은 그림도 많고. 증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2년형을 받았는데 3년 집행유예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물론 이제 본인이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종류의 판결이 처음일 테니까 이중섭 그 작가의 가장 그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였을까?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그 그림에는 그 두 아들과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이제 그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위작 아니라고 주장을 어려운 질문. 그렇죠. 네. 좋은데 계셨네 그래도. 방 하나에 살았던 거. 방 한 칸만 얻어서. 정말 옛날. 이런 건 나도 본 적 없어요. 우리 살 때에도. 저기 저분이구나.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그 지금 우리 눈으로 보기엔 열악한 환경 같지만 제가 아는 한으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여기 계셨던 그 시절이. 이게 정말 이제 안타까운 태성이 자기 아들이죠. 아들에게 보내는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던 근데 당시의 상황이 이게 어려웠던 거죠. 전쟁이
끝난 이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사무쳐서 그 그림을 표현한 거거든요. 이렇게 작품이 많지 않은데 위작이 1000점 이상 나오게 되죠. 그러니 큰 파문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미술품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3,000억에 산 게 물론 말이나 될까 하지만 3,500억에 팔 수 있다면 사는 거예요. 이거 베낄 수만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위작이라는 범죄는 이제 역사 속에서 사실 굉장히 자주 있었거든요. 판정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화가는 거의 대부분 다 위작 시비가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 위작 때문에 재판이 되었던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 1506년까지로 가더라고요. 16세기. 그러니까 그전에도 많이 있었겠지만 재판까지 간 건 아니고 느낌이. 그때 무슨 그림, 누구 그림일까요? 알프레드 뒤러라는 화가가 있어요. 뒤러. 이 사람은 단순히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이제 판화도 많이 만들어서 이제 판화도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뒤러는 자기 그림에 최초로 이렇게 자기 서명을 남긴 걸로도 유명해요. 그 이전까지는 화가들이 서명을 남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서명을 남겼고요. 누군가 이 사람의 그림을 이제 찍어서 베네치아에서 막 찍어 팔았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얘기해 준 거죠. 야, 네 그림을 막 이렇게 팔고 있어.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계속 그런 일 때문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팍 뚜껑이 열린 거죠. 참다가 안 되겠다. 이건 내가 한번 조치를 취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베네치아에 가서 정식으로 법원에 고소를 한 거예요. 이건 이제 명백하게 그 판화를 똑같이 만든 거고요. 거의 똑같이 만들었고. 그 재판부의 판단은 그 디러 씨, 당신의 그림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길 만큼 멋진 그림을 그린 거 아니냐, 자랑스러워해야 된다. 더군다나 이건 똑같은 그림도 아닌 것이 자세히 보면 여기 서명도 다르고 조금씩 다른 부분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면밀히 보면 똑같다고 하기도 힘들지 않느냐. 이거는 범죄라고 보기 힘들다. 위로했네, 위로. 그냥 재판관이 할 말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재판 진짜 쉽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있었냐는 건데, 그 뒤로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나 화가 나고, 왜냐하면 자기의 노력을 남들이 강탈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은 되게 쉽게 그건 당연히 지적 재산권이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그런 좋은 그림을 베껴서 팔 수도 있는 거지, 이런 판단을 당시 재판부가 맞아요. 했다는 거죠. 요번에 한 다큐멘터리 봤는데 새롭게 마크 로스코의 모르던 작품이 하나 발견됐다 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대가의 모르던 작품이 쭉 나온 거잖아요. 지금은 사망한.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림을 가지고 온 사람의 클라이언트 히스토리를 보더군요. 그러니까 그걸 다 추적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했었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이 숨겨진 어떤 작품이라고 딱 내놓는 순간 그거 어디서 구했어? 그렇죠. 어디서 샀어? 그러면 여기서 샀어? 그러면 가서 이제 그거 어디서 구했어? 그래서 오늘 이런 말을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는 그림도 다 위작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이제 체킹이 된 것들이고요. 보면은 다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시장이 이렇게 허름하지만 하지 않다는 거, 탄탄한 근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는 뭐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술품이 물감과 캔버스의 합이 아니잖아요. 어떤 작가의 어떤 노력과 글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이 시간, 역사가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일지라도 실제 작가가 실제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에 많은 의미를 두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과 위작을 가리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정재민 시민관께서는 법률가가 아닌 작가로서 갔다 온 데가 책과 인쇄 박물관이라고. 책과 인쇄 박물관. 저도 하나 인쇄를 직접 해왔습니다. 아이고, 아주 비싸지는 않은 선물입니다. 청첩장. 보통 이게 청첩장 돌릴 때 이렇게 하시거든요. 꼭 와주세요. 어디서 해? 며칠이야? 이거 정말 쓸데 있는 거네. 범죄 잡박사. 되게 향수가 불러일으키는 인쇄네요. 이씨 어디였죠? 쌍시오씨 따로 있나 보다. 쓸. 아니 이거 찾기 힘들어서 그냥 딴 글자 쓰겠는데? 옛날에 이거 책 만들 때 계속 이렇게 빡빡하게 다 채워야 되는 거죠? 네, 빈칸이 없이. 빈칸이 없이, 그죠?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 책을 한 권 다 쓴다. 이거 참 예쁘네. 이게 인쇄기인가 봐요. 정말 대단한 거였죠. 이게 지식을 막 일반 대중한테 퍼뜨릴 수 있다는 게 그게 다 힘이고 권력인데, 지식이라는 것이. 인쇄기를 동원해서 카피할 수 있는 권리가 카피라이트인 거예요. 그 저작권이라는 건 거기서 발달된 거죠. 그걸 인쇄할 수 있는 권리, 인쇄기를 돌릴 수 있는 거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저작권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인쇄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거를 베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저는 공모전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공모전. 저희 한 10여 년에 걸쳐서 한 2번 상을 받았는데, 제가 이분은 한 번에 5번을 수상한, 자기 작품이 아닌 남의 작품으로, 그렇게 해서 요 최근에 아주 많이 알려진 그 사건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작가의 소설 속 거의 모든 문장을 베껴서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공모전에 출품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 씨는 이렇게 훔친 글로 5개의 문학상을 탔고 상금 270만 원도 챙겼습니다. 올해 1월에 한 젊은 대학생 작가가 SNS에 실은 글이 뿔이라는 소설로 백마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글이었습니다. 제 글을 도용한 분은 저의 소설 뿔이로 5개의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적은 것은 포천 38 문학상에서 기존 제 문장의 병원을 포천 병원으로 바꿔 칭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포천 문학상이었으니까. 그 나머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글로리 시니어 신춘문예 거기에서는 시니어만 응모할 수 있는데, 그때는 또 나이를 속였고요. 네, 근데 이분이 또 작년에 디카 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디카 시는 디지털 카메라 플러스 시. 그 시가 이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날지 못하는 피터팬 웬디, 2 팔을 하늘 높이, 마음엔 행복한 순간만이 가득, 간절한 소망의 힘 그 하나로 다 이룰 수 있어. 날지 못하는 피터팬 웬디, 2 팔을 하늘 높이. 그거는 상을 탔다고요? 유영석 씨의 화이트. 그 노래 가사를 그냥. 네, 그래서 대상 받았어요. 상금도 받고. 대상? 네, 대상. 주최 측에서 왜 이렇게 베껴서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현상 공모 안내문에 디카만 직접 찍으라고 했지 시를 직접 쓰라고 하진 않았던데, 디카도 딴 데서 가져온 거거든요. 직접 찍은 게 사진도. 네, 디카도. 진짜. 오히려 이분이 소송을 했다고. 그렇죠. 이분이 상을 박탈하니까 주최 측에서 자기 걸 뺏어갔다고 이제 고소하고, 뭐 고소를 했다고요? 홈페이지도 테러하고 막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여론이 막 비판을 하니까 고소를 취하했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또 하나 의인상 또 받았습니다. 의인상. 그 도로공사의 의인상이 있는데, 이제 도로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의인상을 수여하는데, 그걸 목격한 제3자가 추천해줘야 되거든요. 와, 저 사람 진짜 의인이다. 그래서 이제 제3자가 추천해서 이 사람이 상을 받았어요. 그 제3자가 본인 어머니 명의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손 씨는 어떤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해서 이제 구급차에 태워줬다고 이제 상을 받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급차가 거기 출동한 적도 없고, 문경휴게소가 장소인데, 문경휴게소에는 사진에 나온 그 장소가 있지도 않고, SNS를 보면 거의 경력이 40개 정도 돼요. 뭐 무슨 제나항공의 조종사였다거나, 뭐 변호사였다가, 뭐 거의 캐치미 if you can 주인공을 연상케 하는. 3분의 2 이상 정도는 제가 쓴 게 맞고, 제가 제일 컸던 건 어떤 상을 받는다는 거에 어떤 보상 심리? 나를 알아주는 곳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제의식이 없었고, 그거에 대한 깊이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합리화나 그럴까요? 그냥 아니 괜찮아, 뭐 이건 내가 취업하면 이제 이런 거 안 할 거니까. 거짓 행동, 그리고 남의 걸 훔쳐서 자기 경력 쌓고,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 있잖아요. 원래 그 태양은 가득히라는 그렇죠. 영화에 나오는 이제 등장 인물의 이름이잖아요. 아랑드롱이나 지금 친구의 행세를 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삶을 살고 내가 믿는 거죠, 어느 순간에. 범죄와 연관된 사람들이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심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으니까 그 가면을 쓰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력이죠. 자기 스스로 그걸 너무 믿게 되어가지고 죄의식도 없어지고 그냥 그런 사람으로 자기가 이제 이미 포장이 되어버려가지고 사기 범죄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소설은 다 글밖에 없잖아요. 네. 소송을 판단하는 판사 입장에서도 되게 쉬운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면은. 근데 이제 우리 음악 소송은 되게 표절을 판단하기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음악은 또 판사를 또 다 거의 문외한이고 음악 자체에 권리가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1800년대까지도.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프랑스 카페에서는 1800년대에 이제 점점 음악을 틀기 시작한 거예요. 손님을 모으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어떤 음악의 작사자와 작곡가가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거기서 자기 노래를 틀고 손님을 막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손님이 엄청 오는데 자기한테 아무 물어본 적도 없고 자기한테 돈을 주지도 않고 근데 돈은 이 사람은 카페 주인은 너무 많이 벌고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 좀 억울하다 그래서 밥값을 안 낸 거예요. 나 못 내겠다. 밥값이라도 못 내겠다. 그때는 이게 권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거에 음악에 대한 권리, 연주권이 있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당신들 여기서 나오는 음악이 내 음악인데 내가 밥값을 내야 되냐고 뭔지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일이 있는데 너무 억울해서 밥값을 안 내겠다 했더니 파리 법원에서 소송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 전에 법이 있었으니까 손해배상 해줘라. 네가 얻은 수익을 좀 줘라. 이렇게 이야기된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법이 된 거죠. 판례가 됐네. 그때 밥값을 안 받았다며. 소송을 간 게 다행이네요. 우리 저작권자들에게는. 그러네요. 근데 음악에서는 제가 보니까 제일 유명한 그런 표절 소송이 비틀즈 멤버 중에 이 조지 해리슨이 비틀즈가 결국 해체되면서 각자가 앨범을 냈는데 조지 해리슨이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빌보드 차트 1위를 한 거예요. My Sweet Lord라고 굉장히 이제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 이분이 이제 표절 시비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폰즈라는 뮤지션의 He Is So Fine이라는 노래를 표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까지 간 거예요. 재판까지 간 거예요. He's so fine. Wish you were mine. And has a boy over there. Woman with the hair. I don't know. 그 조지 해리슨도 들어보니까 진짜 닮은 거예요. 네. 그걸 인정한 거예요. 진짜 닮았다. 그렇지만 난 절대 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공방 끝에 법원에서 무의식적 표절을 처음으로 인정합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의도적이진 않지만 표절은 표절이다. 그래서 그때 돈으로 50만 불 물어주는 걸로. 네. 음악에서 표절이 더 문제되는 게 그 판단 기준이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 기준이거든요. 네. 그리고 느낌까지 판단 대상돼요. 그러면 저같이 음악 잘 모르는 사람은 대충 좀 비슷하면 느낌 비슷하고 비슷하네 이렇게. 모래시계라는 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 혜린의 테마인가 그런데 나중에 누군가 이건 태진아의 미안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안하시죠? 사과하세요. 네. 아니 많은 분들이 표절이 의심되는 노래 예전 노래를 막 부르는데 흔히 말하는 그 이제 코드 진행이라 그러거든요. 화성 진행이라는데 거기서 그 노래를 부르면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너무 흔한 일이에요. 코미디의 소재로 쓰이잖아요. 사랑한다 말하고 벽을 넘어서 어떨 때마다 처음으로 하는 말 Let it be. 왜 이 노래는 이 노래 그 노래를 부르는데 왜 다 맞아 떨어지지 화음이? 너무 그럴 수 있는 거고 많다라는 거. 예전에 보면 우리 어머니 은혜 부르다가 스승의 은혜로 끝나잖아요. 어머니 은혜 부르다가. 그러니까 그 유턴이 그랬잖아요. 그 굉장히 그렇게 천재적인 그 업적을 남겼음에도 자기가 거인의 업계에서 할 수 있었다고. 다 사실은 누군가가 창조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작권법이 이렇게 인정해 줘야 우리 뮤지션 또 영화 만드신 분도 더 열심히 쓰는 거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그걸 열심히 쓰는 받아야. 그 말씀.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김 작가가 쓴 게 이렇게 말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창작물이든 그 속엔 작가의 자유가 담겨 있으며 남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곧 원작자의 자유를 짓밟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그냥 도둑질이라는 말은 표절할 때 많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자유가 짓밟혔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다. 자유를 짓밟는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이게 범죄 수익으로 이제 많이 이제 활용되잖아요. 범죄 수익을 이제 밖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비트코인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한데 그 음란물 사이트를 미국의 서버에 두고 회원 121만 명을 모아서 엄청나게 그 수익을 얻었던 사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음란물 사이트를 운용하면서 범죄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를 하면서 사상 최초로 압수를 해요. 216코인 정도로 압수를 하거든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의 수익을 쌓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33살 A씨. 검찰은 A씨가 구속일 기준 약 5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부당이득으로 취했다고 보고 몰수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죄 판결은 사실 당연히 인정됐던 거고 더 쟁점이 됐던 게 비트코인을 과연 몰수할 수 있는가, 몰수 판결이 가능한가가 쟁점이었는데 1심 판결에서는 비트코인 몰수 못한다. 왜냐? 이것은 물리적인 실체 없이 전자 파일화한 거기 때문에 몰수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 이런 그러니까 판결이 몰수하는 나왔어요. 순간 약간 화폐로 인정하게 되는 것 같이 되는 거죠. 2017년에는 사실 비트코인이 법률적으로는 가상 자산으로 좀 인정되지 않았던 시절이기도 한데 그런 판결이 나서 이제 이 범인은 속으로 너무 좋아했겠죠. 쾌재를 불렀겠죠. 결국에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는데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는 비트코인 몰수 가능하다라는 판결이 사상 최초로 나오게 되는데요. 대법원이 처음으로 가상화폐의 자산 가치를 인정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음란물 사이트 개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 씨의 재산을 몰수하면서 재판부는 거래소를 통해 법정 화폐로 환전이 가능하다며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원래 뭐 다른 물품이었던 것 같으면 공매 절차라든지 환가 절차를 통해서 국고를 이제 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자산의 이 가치를 어떻게 매길지 어떻게 환가할지 이런 절차가 아무것도 없어서 검찰이 그냥 전자지갑에 그냥 보관만 계속했던 거예요. 2018년이 막 과열될 때잖아요. 그럼요. 예. 우리나라 부자 됐겠는데요. 보관만 하다가 2021년 3월에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 가상 자산의 개념이 들어와요. 보면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 자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가상 자산이 드디어 이제 법률적인 어떤 그 정의 규정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 공매 절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환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검찰은 이 법률 개정 법률이 시행된 첫날 사설 거래소를 통해서 매각합니다. 압수했을 당시에 이 비트코인 2017년도의 가격이 2억 7천만 원이었는데 검찰이 실제 매각할 때는 122억. 검찰 입장에서도 뜻하지 않은 재테크로 국고를 엄청나게 불린 세금 재테크. 그렇죠. 합법적 재테크를 한 거죠. 이게 국고로 귀속이 됐다니까 다행인데 이게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금이 사라지고 있다?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2007년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2007년만 해도 카드, 그러니까 은행 카드 같은 것들을 현금 출납기 같은 기계에 집어넣고 거기 자기 비밀번호를 치면 현금이 나오고 현금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 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 이 기계 자체를 가짜로 이제 만들어서 카드를 넣었을 때 카드를 바로 다 복제를 해서 그 카드를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면 어떨까? 그 현금의 줄기가 똑같이 생긴데 가짜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거 만들어야 되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 안에 그 카드의 정보를 복제해내는 기계를 넣어야 되고 실제 이런 일을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일당들이 중국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길 가다 보면은 은행이 관리하지 않고 밖에 그냥 뭐 매장에서 관리하거나 그렇게 해서 편의점 포르만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에 주로 이제 갖다 놓고서 카드를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당장 돈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 기계는 뭐 오류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렇죠. 돈을 주면 안 되니까 뭐 잔액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신호가 나오는 거죠. 그럼 사람이 잔액이 없나? 그리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동안 거기서 이제 얻어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로 돈을 딴 데서 빼는 거죠. 가짜 현금 인출기로 알아낸 카드 정보로 몰래 예금을 빼내간 절도단이 잡혔습니다. 경찰에 압수된 가짜 현금 인출기입니다. 겉모양은 진짜와 차이가 없지만 한도 초과 등의 문구만 뜨도록 만들었습니다. 범인들은 그 사이 고객의 카드 정보는 인출기에 장착된 카드 판독기로
비밀번호는 몰래 카메라를 통해 빼냈습니다. 정말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7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기계를 만드는 데 드는 돈이 2억 원, 2억 원이었다. 그래서 2억 원을 들여 만든 가짜 인출기로 이제 벌어들인 돈이 7천만 원. 그 정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딴 거라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렇게도 이제 할 수 있겠지만 2021년 부산에서 있었던 이제 사건인데요. 스키머라는 기계인데, 이거는 카드를 그냥 한 번 긁기만 해도 사실은 그 안에 정보를 다 꺼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갖고 다니면서 아파트 문 앞에서 결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치킨 시켜도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을 이용하는 건데, 카드를 받아서 일단 자기가 가져온 스키머라는 기계에 먼저 거요. 그러면 정보를 다 빼냈죠. 그리고서는 이게 왜 안 되지? 뭐 다른 기계로 해볼까요? 뭐 이러고 한 번 더 긁는, 그때 이제 진짜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카페 주인이 음식을 시키고 카드를 내밀자 배달기사가 카드 단말기를 꺼내 결제합니다. 하지만 결제가 안 되는지 또 다른 단말기를 꺼내 다시 결제를 시도합니다. 결제를 하는 척하며 먼저 가짜 단말기로 카드 정보를 복제한 뒤 실제 결제를 다시 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빼낸 정보를 이용해서 카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그걸 본인이 쓰면은 이제 잡힐 수가 있으니까 이들이 참 이게 또 영악한 것이 그 텔레그램에 이렇게 복제된 카드가 있다고 개당 50만 원에 팔아요. 그래서 이걸 산 사람들은 그렇게 복제된 카드를 이용해서 보통 금은방에서 결제를 했다 그러는데요. 1,700만 원 가까이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배달기사 4명과 총책 일당 5명은 이렇게 복제한 신용카드를 인터넷에서 한 장당 50만 원씩 받고 팔았습니다. 불법 복제 카드를 산 3명은 수백만 원짜리 귀금속이나 비싼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결제한 뒤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카드도 카드지만 이제는 대부분 다 온라인 결제 시스템들을 이제 이용하시잖아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은 편리한 것만큼이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개인정보가 자기가 새로 스마트폰을 개통할 만큼 충분한 정보만 빠져나가면 이제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누군가 이제 제 명의로 폰을 이제 개통을 하고 많은 그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저희의 모든 결제 수단이 모바일 기기로 넘어가면서 또 범죄자들은 이걸 또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이제 대비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하는데 체납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고 고지를 했는데 안 내고 버티는 걸 이제 체납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체납 총액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으세요? 몇 조 되지 않을까요? 2021년 데이터인데요. 제가 확인해 본 거는 100조. 100조요? 100조. 누적 그러니까 100조. 어마어마하네. 100조란 거는 저 사람 내야 되는데 누군지 알고 있는 돈이 100조라는 거죠? 받아야 되는데 못 확인된 받고 있는 돈이 100조. 100조. 근데 그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한 사람이 10억 원 이상 체납한, 어떻게 보면 부유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반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실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서초구, 강남구.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그 뭐라 그럴까 최악질 그 세금 체납자, 그분을 제가 오늘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전 신그룹의 최모 이제 회장인데요. 아마 신그룹 하면 아마 가장 유명한 것이 여기 여의도에 있는 용산 빌딩을 이제 짓고 소유한 것으로 유명하죠. 당시에는 가장 높았던 그 빌딩이었고요. 이 최모 씨는 30대 그룹 오너에 올라서 계열사만 22개에 달할 정도로 이제 큰 그룹을 이제 이끌었던 사람이죠. 1999년에 이제 미국의 이제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국내에서 자금을 융자받고 그 자금을 외국으로 빼돌리고 외화 유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억하시겠지만 1999년이면은 그때 우리가 외환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외환 위기 상황에 우리나라에서 그 거짓으로 돈을 받아서 그걸 외국으로 빼돌리고 이러는 것이 아주 죄질이 더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을 받았고요. 신화그룹의 최은영 회장에 대해서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신화그룹 최은영 회장은 지난 96년 5월부터 약 1년 동안 가짜 서류를 꾸민 뒤 국내 은행으로부터 1억 6,600만 달러를 대출받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최은영 회장이 돈을 해외로 빼돌린 사실을 마침내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추징금으로 1,500억을 선고받고, 근데 추징금도 안 냈지만 국세랑 지금 그 지방세 다
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세가 거의 1,000억에 달하고요. 지방세가 39억, 그러니까 40억에 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그 금액을 이제 내지 않고 체납한 거네요. 이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은 본인 명의로는 돈이 없어요. 29만 원만 있다는 그런 분처럼. 언제나 그렇지만, 그러니까 본인 명의로는 돈이 없는데 양재동에 30억대 고급 빌라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가족들도 잘 살고 있고, 최고급 자가용도 타고 다니고 있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런 그 호화 생활이 가능한가? 근데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산, 집과 이런 차와 이런 것들은 사실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 H 종교재단에서 소유하면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H 종교재단은 사실 이 최모 씨가 옛날에 그 기업에 있을 때 본인이 만든 재단이에요. 지금은 물론 본인의 그 소유가 아니지만 그 가족들이 사실 이 재단의 이사장을 계속 하면서 대를 이어서 그걸 갖고 있는데 최 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추징할 수는 이제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2013년 최 전 회장은 문을 뜯고 세금을 징수하러 온 서울시 공무원에게 교회가 빌려줘 무상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돈 안 내요. 예, 우리는 돈 안 내고 교회가 다 무상으로 빌려줍니다. 또 체납 금액 잘 받아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세금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서울시에 38 세금 징수과라는 곳이 있대요. 서울시에 있는 거니까 이게 지방세를 걷는 곳인데, 이곳은 사실 전국 최고의 세금 징수 조직이라고 알려진 곳인데, 헌법 제38조가 납세 의무에 대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이제 여기 38 세금 징수과라고 하는 곳인데, 이제 이 최모 씨의 집을 가택 수색을 했었고요. 그 현금으로 2,600만 원 가까이를 일단 추징을 했고, 되게 적은 돈이죠. 한 점당 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금액으로 추정되는 미술품을 한 20점 정도 압류를 당해요. 이른 아침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가 들이닥쳤습니다. 최은영 전 신화그룹 회장의 집입니다. 서울시가 이번 가택 수색을 통해 압류한 물품은 고가 미술품 18점과 현금 2,600여만 원입니다. 턱없이 적은 규모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되나, 더 분노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 미술품에 대해서 그 최모 씨의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해요. 이것은 자신들의 소유지 최모 씨의 소유가 아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서 이제 이게 최 씨 게 아니니까 정부가 압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압류된 금품을 둘러싼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최 씨의 가족들이 법원에 압류품들이 가족의 재산인 걸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최 전 회장. 문제는 최 전 회장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가족들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서울시는 압류품을 돌려줘야 합니다. 서울시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꼼수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소송을 결국 그 서울시가 진행하게 돼요. 이거 지켜내야지만 이제 압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아시범죄 하면서도 계속 이제 많은 뭔가 바라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위험한 곳에는 CCTV를 좀 더 달아야 되고, 아동 범죄와 관련돼서 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상담할 사람들을 더 좀 뽑아오면 좋겠고, 우리가 모든 언제나 얘기할 때마다 이게 더 필요한데 이걸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결국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사실은 세금이 지금보다 조금 더 거치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세금을 더 걷는데 문제가 아니라 내야 될 걸 내야 될 사람이 안 내니까 오히려 내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내고 있거든요. 유리지가 월급세. 그렇죠. 사실 그 세금이란 것은 모든 사람이, 국가를 사는 모든 사람이 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특히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사회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내야 되는 세금조차 다 내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법을 피해간다는 것은 정말 진짜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들을 정말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속인 보험 사기 사건으로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에 119로 누군가 전화를 합니다.
네, 누구세요? 이분이 좋아지잖아요. 의식 상태 안 좋아요? 없어요. 이런 신고를 받고 이제 구급대가 이제 현장으로 갔죠. 갔는데 이미 도착을 해보니까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급사한 것으로 사망 처리가 되고 사건은 끝났는데 그로부터 4개월 뒤에 보험사에서 경찰청 장기미제 수사팀에 의뢰를 하는데요.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사망하기 한 2달 전에 정말 거액의 보험에 가입을 했다. 무려 33억 원을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수사가 개시가 됐는데 점차 이제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찾아냅니다. 이 사람의 생활에 비해서 엄청난 보험금을 계속 지급을 했다는 이제 정황이 나왔죠. 그리고 장례를 치르질 않았어요. 갑자기 다음날 화장을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럼 더 이상합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이 보험금 수령액이 부모님으로 되어 있었는데 네. 딸이 사망한 것을 모르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이 언니만 알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잠복도 하고 또 미행도 하고 이제 추적 수사를 막 합니다. 하는데 이 수사팀이 정말 대단한 게 뭘 포착하냐면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는데 공중전화를 거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상하다. 그래서 통화한 사람 상대자가 있잖아요. 이 상대자를 누군가를 찾아봤더니 광주광역시에 사는 A라는 그냥 남성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A씨라는 사람의 명의로 가입된 전화를 확인을 해보니까 수신된 전화는 굉장히 많은데 발신 전화는 유일하게 도시가스공사에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스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음성 녹음을 이제 받아요. 받아서 보니까 분명히 그 휴대폰의 주인공은 남성인데 여성이 통화를 한 목소리입니다. 이 전화. 그래서 이 A씨를 찾아갑니다. 일단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했더니 A씨는 사실은 나한테 자주 찾아오는 손님인데 신용불량자가 되어가지고 휴대폰 개설이 어려우니 내 명의로 해서 그냥 빌려줬다 라고 합니다. 네. 이 여성이 과연 누굴까 라고 수사를 전개하다가 혹시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처음에 보험사에 가입을 할 때 녹음된 음성과 대조를 해봤더니 이 여성의 목소리가 같았던 겁니다. 아, 살아있었던 거네요?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내막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자기 명의로 보험을 수억 원을 들어놓고 아무도 찾지 않을 노숙을 하는 체격과 나이와 이런 것이 비슷한 여성을 우리 집에서 허드렛 일을 좀 해달라라고 유인을 해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망한 것처럼 자기의 신분증을 넣고 이 언니가 가족으로 가서 사망 선고를 받고 화장을 해버린 거죠. 경찰이 이 아파트에서 붙잡은 여성은 지난해 12월 사망한 것으로 신고된 무속인 44살 안모 씨. 안 씨는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입자 보험 사기를 모의했습니다. 무슨 영화 같은 있네요. 결국 형량은 어떻게 됐나요? 보험 사기나 이런 것들로 7년을 선고받습니다. 여성을 유인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정황상으로 인정을 하는데 살인이 인정이 안 됐죠 아마?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지금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본인은 법정에서 부인을 하고요. 이 시신이 없고 살해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판장에서 이것을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초기에 이제 많은 정보들을 이제 놓쳤던 사건이죠. 물론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 법정에서 지문만큼 또는 DNA만큼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지만 진범을 체포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죠. 1996년인데요. 96년 그때가 3월이었을 거예요. 3월. 3월에
카이스트가 해킹을 당해요. 그렇죠. 근데 해킹을 당했는데 당시에 이제 카이스트와 포스텍은 지금도 그렇지만 서로 약간 라이벌 관계거든요. 과학 특성화 학교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계속 해커들끼리 항상 그 전쟁 같은 게 있었는데 작은 전투들이 이건 분명 포스텍 놈들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카이스트 이제 해킹 동아리에서 이제 포항공대에 들어가서 이제 복수를 하는 거죠. 복수를 하는 건데 좀 심하게 복수를 한 거예요. 주요 파일들을 뭐 삭제도 막 하고 그래서 학사 업무가 이제 마비가 될 정도가 된 거예요. 컴퓨터 해킹을 추적하는데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을 자랑하는 과학기술대 학생들이 포항공대 전산 시스템에 침투해서 전산망을 마비시켰다가 검찰에 오늘 적발이 됐습니다. 지난달 5일 새벽 쿠스 회장인 20살 노정석 씨 등은 포항공대 7개 전산 시스템에 침투해 비밀번호 체계를 바꾼 뒤 침투 흔적을 없애기 위해 일부 전산 자료를 지워버렸습니다. 수사검사가 놀랄 만큼 완벽한 솜씨였지만 이들은 결국 한 달 만에 검거돼 노 씨 등 2명이 구속되고 2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저희 때는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우리 학교 학생이 뭐 해킹했대 그래서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했는데 뭐 구속됐대 뭐 이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거 하면 구속되는 거야? 막 장난친 건데 구속되는 건가? 막 이제 그랬었던.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학생들이고 뭐 그러니까 타일러 가지고 너 그 해킹 동아리 다 해체하고 당시 안 한다는 각서 쓰고 뭐 해가지고 결국은 잘 좋게 이제 끝났던 것 같아요. 시작은 이렇게 카이스트에서 범죄와 장난의 경계에 있을 것 같은 최초의 해킹 사건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의 해킹은 이제 좀 차원이 다르고 아마 앞으로 점점점 더 심각하게 될 중요한 범죄가 될 텐데요. 2021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작년이네요. 아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집집마다 월패드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누가 오면은 거기 화면이 뜨고 보고서 인터폰으로 사용하면서 문 열어둘 수도 있고 이제는 핸드폰과 연결을 해서 반려견이 혼자 있어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진화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된 집에 있는 전자장치, 컴퓨터 장치들이 해킹을 당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는 일부 공동주택의 월패드가 해킹돼 촬영 영상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월패드 카메라에 찍힌 사생활 영상을 다크웹에서 판매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월패드 해킹 아파트 명단까지 떠돌면서 월패드가 설치된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상 유출이나 유통 사실 등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해 해커 검거에 나설 방침입니다. 월패드를 해킹해서 영상을 그 다크웹에 올렸는데 대략 한 700여 단지 전국에 걸쳐서 700여 단지가 털렸고요. 정부에서는 일단 워낙 이게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긴급 대책을 막 발표하고 했는데 그 소프트웨어 빨리 업데이트 하십시오. 그리고 패스워드를 뭐 간단한 거 쓰지 말고 바꾸라는 거, 그리고 카메라는 다 테이프로 붙여서 뭐 하라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죠. 일단은 왜냐하면 이게 문을 열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월패드에서는 현관문을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집이 다 뚫려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홈 네트워크의 특성상 동에서 한 가구가 만약에 뚫렸다면 다 뚫린 거예요. 사실 원칙적으로 다 뚫려 있는 상황이고 그 집만 찍혔거나 아니면 그 집 거만 올라왔거나. 그러니까 이게 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그 월패드 해킹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2008년에 많이 돌아다녔던 그런 악성 코드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일반 PC들은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2008년 거 같은 거는 뭐 이건 뭐 전혀 작동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정도도 방비가 안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혹시 그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홈 네트워크를 누가 관리하고 전문가가 앉아 있는지 그런 거 아시는 분 계세요? 그렇죠. 없죠. 저는 월패드도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경각심이 생기겠죠. 이제 막 연결되고 있는 홈 네트워크 같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지금 네트워크 연결되는 것들 중에 상당히 위험한 것들이 있고 아무도 챙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보안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안을 위해서. 홈 네트워크 같은 거는 인터넷에 연결을 할 거라면 전문가가 앉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우리 회사나 집에서 지금 인터넷 막는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지 않을 때 함부로 연결하는 순간 다 뚫릴 거라는 거죠.
사실 해킹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이렇게 두 가지가 아마 널리 알려진 것이 있는데 이제 디도스 공격하는 거하고 그 랜섬웨어가 유명해요. 그래서 저기 어떤 개념이 뭔가요? 디도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구글 사이트를 디도스 공격한다. 그러면은 구글 사이트에 갑자기 뭐 수천만 개의 접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갑자기 순식간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용되는 컴퓨터들을 좀비라고 해요. 좀비. 그러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뿌려요. 이제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이죠. 그래서 주로 이런 데 사용된 컴퓨터들은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컴퓨터가 아닐 때가 많아요.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컴퓨터가 뭐 수백 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옛날에 샀는데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컴퓨터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엑스레이 장비를 뭐 굴린다거나 뭐 업데이트 거의 안 시키고 아무도 보지도 않고 창고에 가면은 뭐 수백 대가 쌓여 있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에 연결은 돼 있고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감염이 돼요. 사실 그런 것들이 큰 문제를 일으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랜섬웨어가 이제 또 한번 등장하는데 랜섬웨어는 랜섬 이게 몸값이에요. 몸값. 그러니까 말 그대로 랜섬웨어에 이제 감염이 되면 당신의 데이터는 암호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이 되죠. 그럼 이제 망한 거예요. 나는 만질 수 없는 컴퓨터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랜섬웨어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게 이제 워나크라이라는 랜섬웨어거든요. 이제 그 아주 유명했던 랜섬웨어인데 2017년 5월 12일 그날 딱 이제 발견된 건데요. 150개국의 30만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켜서 워너크라이가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감염된 컴퓨터 한 대가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컴퓨터까지 감염시키는 특성이 있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병원 등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워너크라이를 이제 분석을 사람들이 이제 자세히 해봤는데 너무나 정교한 거예요. 너무나 정교하고 여기에 사용된 그 윈도우즈 공격 그 방법이 놀랍게도 미국 이제 정보국이 있어요. NSA라고 미국 정보국인데요. 정보국에서 비밀리에 만들었던 MS를 해킹하기 위해서 그것이 유출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거는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이 하기에는 너무나 고도의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어떤 공격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아예 정책적으로 이거는. 그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 이건 혹시 북한이 뒤에 있는 거 아니냐. 북한에 정말 그런 역량이 있나요? 그게 그렇게 될까? 얼마 전에 기사에는 그 해킹으로 벌어들인 돈이 꽤 된다. 아 그런가요? 북한이 사실 그걸로 버텼다. 이걸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미 벌써 미소 냉전은 끝났지만 이제 세계는 새로운 종류의 전쟁에 돌입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해킹은 이제 개인의 단순한 이런 것들은 웬만한 거 다 잡아낼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사실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슈퍼 무슨 컴퓨터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마비시킬지도 모르잖아요. 이거는 뭐 어디서 이걸 누가 준비하는지를 알 수도 없고 정부도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발표 안 하니까 일종의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정부를 믿을 수 있냐는 건데 특히 IT 문제에서는 정부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 미국이죠. 전 세계의 모든 IT 기업들은 다 미국에 있고 인터넷을 깐 나라가 미국이고 정보화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과연 미국은 이 정보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 그 유명한 이제 2013년 스노우든 사건이죠. 미 메릴랜드주 국가안보국 정사 깊숙한 곳에 있는 특수부대가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지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해커 등 1000여 명의 정보팀이 상주하며 지난 6년간 정보 수집 프로그램 프리즘을 운영해온 것입니다. Well, I, sitting my desk, certainly had the authorities to wiretap anyone from you or your accountant to a federal judge to even the president if I had a personal email.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의 프리즘 프로젝트예요. 프리즘 프로젝트. 프리즘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이 발칵 뒤집어지는데 NSA, 미국의 정보국이 이 세계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세계예요. 세계. 그 세계에서 움직이는 이 정보를 통째로 이제 감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청하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 대서양 해저에 깔린 케이블이 있거든요.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이 결국은 전선이기 때문에 뭐 태평양이건 대서양이건 지나갈 때 해저에 케이블을 깔아야 돼요.
이 해저 케이블에다가 직접 외부에서 전선을 갖다가 물리적으로 붙여가지고 거기로 지나가는 데이터를 몽땅 다 뽑아내고 있었어요. 실제로 전 세계 망이 회저로 연결돼 있다고요? 연결돼 있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써요? 무선 통신으로 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통째로 그 붙여서 뽑아내고 있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오바마 대통령 하에서 진행이 됐고, 그에 대해 사과 안 했고요. 여전히 이 사람은 간첩죄예요. 국가정보기밀죄고 미국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스노든이 반역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 정부가 굉장히 불법적인 이 일을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인 거고 그걸 고발한 내부 고발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좌우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다 그러니까 무서운 나라. 에드워드 스노든은 반역자다 이렇게. 아니에요. 근데 2014년 그 다음 해죠. 네. 2014년에 에드워드 스노든은 공공 서비스 부문의 퓰리처상을 받아요. 공공을 위해서 이제 훌륭한 기사잖아요, 이게.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면 해킹이나 이런 그 정보 보안 이런 문제들이 참 이젠 가슴 아픈 수준에 와 있지만 원래 해커라는 단어는 원래는 굉장히 좋은 뜻이었어요. 원래 해커의 뜻이 뭐죠? 해킹? 원래는 이게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 그 MIT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서 어떤 이익을 바라지 않고 그냥 놀이로 즐기는 행동을 할 때 그거를 해킹한다고 그랬어요. 이들의 생각은 원래 이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고 우리 모두가 정보의 사회에 들어갔을 때 이 정보만큼은 어떤 특별한 단체의 독점 없이 모두가 공유하도록 하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컴퓨터에 침투하는 것도 그 컴퓨터가 막혀 있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들은 다 공개해야 되고 소스 코드는 만들면 다 공개하고 누구나 다 공짜로 쓸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해킹이라는 걸 되게 좋은 뜻으로 했지만 이제 지금은 인터넷이 과연 통제 없이 어떤 이런 선의만으로 이것이 지켜질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한 의문이 지금은 생기는 거죠. 네. 미래에 진짜로 중요한 범죄들이 여기서 벌어질 텐데 문제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정체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은 아마 개인의 수준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과 연결된 이 데이터를 다루는 곳에서는 보안에 그에 합당한 관심과 예산이 투입되어야지만 우리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정보를 지킬 수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전에서 유난히 과학 수사가 큰 역할을 했던 사건이 또 여러 건 있었는데 2011년 1월 달에 경찰관이 보험 사기를 하려고 하다가 자기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현직 경찰 간부 이모 씨가 구속 수감됐습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머니를 폭행해 장기 출혈로 6시간 만에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관이 빚이 많이 생겼어요. 여기저기 돈도 빌리고 이런 흔적들이 나타났는데 자동차에 부딪히면 상처가 없이 그냥 아프지 않나요? 교통사고로 위장을 하려고 큰 볼링공으로 엎드려 있는 자기 어머니의 등에 떨어뜨려서 결국 자기 어머니가 사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CCTV를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헬멧을 쓴 다음에 볼링공을 들고 올라가는 계단에서의 걸음을 거리를 보니까 동료들이 보니까 이 걸음걸이를 금방 알겠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체포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CCTV의 걸음걸이를 분석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 작용이 됐기 때문에 법부행 분석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좀 대두된 사건입니다. 요즘은 이제 법영상 분석 연구원이 따로 있고요. 2차원 영상에 기록된 장면을 3차원으로 시뮬레이션해서 피사체의 크기나 길이 등 것들을 파악해서 현장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자백을 그래서 결국 했나요? 끝까지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투입이 됐는데 사실 제일 힘든 건 사이코패스들의 범죄를 자백받는 게 아니에요. 신문 기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실무자가 사실 제일 힘들어요. 특히 이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사연수원의 교수로 근무를 할 때 신문기법 과정에 교육을 들어와서 교육을 다 받고 간 사람이에요. 교수님 수업을 들었다? 네, 수업 다 들었어요. 교수님의 제자였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내 카드를 쉽게 말하면 다 보여주고 게임을 하자라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된 거죠.
막막한 심정으로 현장에 이제 투입이 됐는데 제가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결국 오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 집에서부터 수갑을 차고 왔느냐 여기서 수갑을 찼느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 아이들을 한 번씩 안아주고 여기 와서 내가 체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가 그래 바로 이거다. 뚫고 들어갈 만한 심리적인 구멍은 여기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네 머릿속에는 법정에서 이미 빠져나갈 구멍을 너는 머릿속에서 엄청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머니를 살해한 죄로 지금 체포가 된 거다. 그렇다면 어머니를 살해한 우리 형, 할머니를 살해한 우리 아빠 이렇게 가족들이 네가 그런 법정에서의 투쟁을 해나가는 것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면 그러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가는 것이 나도 마지막에 배려다. 제안이자 배려다. 라고 이렇게만 얘기해서 너 자백하든지 말든지 난 관심 없다. 그랬더니 이제 고민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 아내와 변호사를 같이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불러서 변호인 접견실에 들어갔는데 수사팀장한테 야, 자백할 거다. 2시간 만에 문을 열고 나오더니 나 보험 사기 할래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복도에서부터 막 그냥 자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신문 전략이 뭐냐면 새로운 것을 부각시켜서 판단의 기준을 바꾼다라는 게 있거든요. 네. 빨리 범죄를 드러내고 가족들과 상의하고 변호사한테 조력을 받는 것이 더 필요해. 새로운 것을 이렇게 확 부각을 시켜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백이라는 것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문의 핵심은 부인하는 범죄자들한테 막 해라 너 뭐 사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제안을 하면서 빨리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겠구나를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프로파일러 역할들이 되겠죠.